2026년 2월 2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었죠. 통과 금지다! 그런데 한 척의 유조선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선박이 멈춘 바다에서 오직 중국 국적선만 예외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선박으로 위장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2026년 3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좁은 물길은 지금 군사적 전장이 아니라 외교적 VIP권이 거래되는 암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협상으로, 일본은 자위대 파견 검토로, 미국은 정부 보험으로 길을 뚫으려 합니다. 새 강대국의 엇갈릴 선택과 그 뒤에 숨은 에너지 생존 게임, 지금부터 알지리식이 알려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체 폭은 39km지만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수로는 10km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란 영해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목을 통과합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뽑아낸 석유와 가스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골목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고 VHF 무선으로 경고했습니다. 공식적인 봉쇄 선언은 아니었지만 경고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은 단 이틀 만에 70% 급감했고 15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9.6%를, 일본은 95.9%를, 중국은 4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물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지나야만 합니다. 봉쇄가 선언된 지 일주일 뒤인 3월 5일 로이터 통신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국 에너지 운반선에 호르무즈 안전 통행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바다 위의 데이터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유조선이 자동 식별 장치 신호를 끈 채 홀로 해협을 통과한 뒤 곧바로 중국 소유로 신호를 변경했습니다. 중동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중국이나 이란 소유라고 증언했고 이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선박의 통행만 금지한다고 밝혔을 뿐 중국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가 멈춘 바다에서 오직 중국 국적선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를 중국이 사들였고 미국 제재 아래서 이란 경제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중국발 달러였습니다. 중국 역시 전체 석유 소비량의 4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처지였고 봉쇄 직후 메탄올 가격이 일주일 새 7% 넘게 급등하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제품 수출 중단을 구두 지시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 속에서 중국은 우방이라는 외교적 지위와 최대 고객이라는 경제적 지렛대를 동시에 활용해 다른 누구도 얻지 못한 통행권을 따낸 것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결국 에너지 카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협상력이 있는 나라의 배는 지나가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배는 멈추는 구조, 국적에 따라 생존과 고립이 갈리는 새로운 질서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정은 또 다릅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9%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3대 해운사인 니폰 유센,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선은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전면 중단했죠.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척, 그 가운데 절반이 유조선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르면 일본 GDP는 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진짜 꺼내든 카드는 경제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11년 전인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3월 6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의 법적 근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유조선 호위를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비축유가 254일분 남아있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미 전략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에 통과시킨 안보법제라는 법적 근거, 미국이라는 동맹,
그리고 254일분의 비축유라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따질 여유가 있고 동맹국의 요청을 기다릴 여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무한하지는 않다는 것이겠네요. 이번엔 미국의 대응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0.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습이 시작되자 보험료는 단숨에 12배 가까이 치솟아 3%에 달했고 3억 달러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한 번 지나는데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들은 아예 보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배가 있어도 보험이 없으면 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두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째는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겠다는 군사적 보호 약속이었고, 둘째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걸프 지역 에너지 운송 선박의 정치적 위험 보험과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금융 지원 방침이었습니다. 군함 대신 보증서를 내민 것인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2피모건 분석에 따르면 필요한 보험 비용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54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발표 이후 대형 유조선 예약이 취소되고 아시아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대서양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정부 보증이 재정적 손실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어도 드론, 기뢰, 고속정 같은 실제 위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협상으로 길을 뚫고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미국은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무역협회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69.6%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비축유는 208일분으로 일본의 254일분보다 적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에 묶인 한국 국적 원유 운반선은 7척, 대형급 유조선 한 척에 실린 기름은 우리 하루 소비량과 맞먹는 200만 배럴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일본처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미국처럼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를 자급할 수도 없습니다. 세 강대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뚫는 동안 한국에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각국의 외교력, 군사력, 금융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한국은 아직 답안지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8원 올랐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주가 걸리는데 3일 만에 움직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먼 중동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현실입니다.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유 208일분을 강조하며 당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서 비축유를 방출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생산분 도입과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를 준비 중이고 국제에너지기구와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에서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원유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17%를 차지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산 원유는 대서양을 건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장기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고 항로가 바뀌면 운송 비용이 50%에서 80%까지 뛸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한다고 합니다. 비축유 208일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공급망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중동 에너지의 70%를 의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비축유로 버티는 것과 수입선을 바꾸는 것, 어느 쪽이 진짜 안보인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50년간 미뤄온 숙제가 지금 다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홍인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비상대응반이 가동됐고 외교부 동양반과 산업통상부 국제에너지반, 재정경제부 경제상황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반이 중매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별도 TF를 꾸려 에너지와 물류, 방산, 조선업계 전반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해 대기 중입니다. 배로 사나흘이면 해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캐니모를 납포했을 때 최영함이 실제로 출동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둔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상황까지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회원사의 안전조치 준수 공문을 발송했고 청해부대와 선박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협 안팎에 묶인 한국 국적 선박 15척에는 최소 50일치, 왕복 운항 기준으로는 100일치 식량이 비축돼 있으며 이란이 통신망을 차단하지 않아서 선원들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정부는 매일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처로 몸을 숨기는 상황에서 모니터링과 운항 자제 권고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상귀국 수송 계획입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1913년 5.1 쇼크 이후 5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에너지의 70%를 여전히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를 바꿀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